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의 길이라는 이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제가 좀 거창한 폰트로 시작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전공 박사를 수료하고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면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진행했던 연구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길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원 진학 이유인데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교사 임용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교사 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임용 시험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가는 이 교사 임용이라는 길과 남들이 가지는 않지만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스타트업이라는 길 사이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고민 끝에 스타트업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타트업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였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를 겪고 있거나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그 공간을 구현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제가 있었고 같이 사범대를 나온 친구 둘, 컴공을 전공한 개발자 친구 이렇게 해서 넷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활동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기도 했었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을 한참 할 때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거나 뭐 기사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꼭 언급했던 게 왜 우리가 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말처럼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서 보니 정말 반짝반짝하던 20 대의 날들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는데 한 10 시간을 하루 종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새벽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면서도 또 생각이 나서 서로 막 연락을 해요. "나 이거 지금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줌이라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좀 옛날이라. 그래서 카카오톡 그 그룹 콜 같은 걸 하면서 또 막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날 또 만나 또 이야기를 해도 정말 즐거웠던 네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웠던 스타트업이 아니라 왜 지금 대학원에 이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막 열정이 있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로 다 이제 극복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교육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또 배움도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저희는 막 이제 학부를 졸업한 25살, 6살 막 이런 약간 꼬꼬마들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막 어른이 된 것 같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정말 경험도 막 어떤 식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러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큰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좀 한계점을 느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좀 교육적인 일을 하고 싶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는 우리가 과연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스타트업이 맞는가? 돈을 버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그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교육, 진짜 우리가 꿈꾸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경험도 쌓고 좀 더 학문적인 어떤 지식도 많이 쌓아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건지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 끝에 그런 결론이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학원에 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또 '어느 대학원에 가야 하지?' 이런 또 고민이 됐었어요. 늘 이제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대 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좀 심플했습니다. 저는 가장 뭐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어 많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국립대 중에서 경북대보다 더 좋은 대학원을 선택한다면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저는 또 문과라서.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어떤 전공으로 가지?' 였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 교육을 했었는데 '영어 교육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교육 철학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아니면 교육 사회?'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고민 끝에 생각해 보니까 나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에듀테크 관련된 스타트업 했는데 영어 교육이나 교육 철학, 교육 사회는 좀 이쪽이랑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육공학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뭐 기계나 컴퓨터 뭐 이런 에듀테크 같은 거 써서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공학이라는 이 학문을 좀 깊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과학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잘 적용해서 교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좀 되게 넓고 깊은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교육공학이라면 내가 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공을 정하고 나서는 '어떤 연구실로 갈 건가? 어떤 교수님께 지도를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공학 전공에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어떤 여기 전공 분야나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교수님들께 컨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메일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컨택을 하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제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나랑 잘 맞을지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모든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연구실의 분위기나 교수님의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인품 이런 되게 우리가 대학원에 가기 전에 알고 싶어 하는 종합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요 네이버 카페도 저는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컨택을 하기 전에 대체 컨택 메일이라는 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를 때 이렇게 컨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고 그랬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곳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쭉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지원서를 넣고 어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고 면접과 구술고사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서울대학교 모집 일정을 보시면 보통 서울대학교는 10월 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원을 하기 전에 어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집 정원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죠. 몇 명 정도 어디 과에 몇 명 뽑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데 석사 박사는 학부처럼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명 안으로 내외 10명 내외로 석사를 보통 뽑고 박사는 뭐 많이 뽑아야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 명, 3명 이렇고 보통 1-2 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실에 갈 건지 잘 보고 또 모집 정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원을 할 때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되는데 서울대학교의 조건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혹은 받을 사람이어야 하고 헵스나 토플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점수를 좀 보여 드리면 꽤 높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기준으로 114점 이상인데 120점 만점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학과들도 88 점, 96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이런 말을 대학원 준비할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 인제 입학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영어로 논문도 읽어야 되고 또 영어로 논문도 써야 하고 외국에 가서 영어로 학술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영어가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와 이게 그에 따른 배점인데요. 이게 또 학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서울대 그 사범대학을 보면 구분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모집단이 어떤 전공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학 전공은 이제 두 번째 그 모집 단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모집 단위를 보면 그 200점 총점 중에 전공 필답고사 100 점과 면접 및 구술고사 100점 이렇게 200점 만점이고 서류 심사는 참고 자료로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전공은 1번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전공 필답고사는 오히려 보지 않고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 심사로만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등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모집 단위를 잘 살펴보시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발 방법도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류를 낼 때도 그렇고 어디에 이제 내가 좀 더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런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학과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공통 서류는 기본적으로 입학 지원서는 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니까 괜찮고 자기소개서와 수학 계획서를 쓰고 학사 과정의 전학력 성적 증명을 냅니다. 그래서 "성적도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서 내시면 되고요. 제가 교육학과에 제출했던 추가 서류로는 이력서가 있었는데 요거는 각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혹은 전공의 홈페이지에 가면 요렇게 다운받아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면접도 보고 구술 시험도 혹은 필답고사도 치고 모든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합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을 제 기간 내에 해야 하고 학사 관련 졸업 증명서, 학사학위 졸업 증명서 요거를 제출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인제 입학을 하게 됐잖아요. 입학을 하고 나서는 학부 때는 좀 다양한 학문들을 이렇게 배웠다면 다양한 영역을 공부를 했다면 석사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연구 관심 분야를 정해서 그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 나의 이런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할 때 창의성과 인공지능을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성은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부터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학생들한테 길러주고 싶은 거의
영순위의 역량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요. 인공지능 교육은 뭐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녹여서 뭔가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창의성과 인공지능 쪽이다 보니까 저의 논문들이 대부분 창의성과 관련이 좀 있고 혹은 인공지능 뭐 에듀테크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은 제가 이제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었는데요. 경북대학교에도 미래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도 미래교육혁신센터가 있고 미래교육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학습 공간인 디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어떤 편집, 그다음에 뭐 토론, 회의 이런 다양한 역할을 겸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저는 이 디스페이스를 설계하고 구상하는 데에서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을 했고 기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점검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원격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2023년에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어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AC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위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을 검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업 사례도 이제 검색할 수 있고 간략한 어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했고 저는 뭔가 좀 더 연구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 뭐 학생들이 바로바로 좀 쓸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개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저의 약간 아이덴티티 뭐 아니면 저의 특성인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넓은 또 학문 영역에서 연구를 네 하고 계시죠. 이 사이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t.re.kr 이렇게 인터넷 창에 치시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2월경까지는 24년 2월까지는 좀 리뉴얼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히 이용이 안 되더라도 좀 놀라지 마시고 3월 이후에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 중등 교원 양성 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란 걸 제가 이제 또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강의실을 설계해서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는 VR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워크숍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워크숍을 운영한 이유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콘텐츠가 선생님들 혹은 예비 교원이 이거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걸 쓰기보다는 정말 내 수업에 맞게 설계하고 개발해서 교육용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 교원들이 자신의 교과, 뭐 국어 혹은 과학 이런 교과에 맞게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수업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논문도 쓰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인데요.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실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사례라든지 메타버스를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안에 잘 담아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또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구글 크롬북 활용 교수학습 모형 개발이라는 이 프로젝트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구글사와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고, 어, 제가 맡았던 과목은 국어였어요. 그러니까 구글사가 만든 크롬북을 국어 수업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건가, 그걸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네,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수업에서도 뭔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국어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표현을 이런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형을 보시면 읽기 전중후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읽기 수업에서 크롬북이라는 클라우드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크롬북이 주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고 동료 학습자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극대화해서 뭔가 자신들이 표현해야 될 것을 말로 해 보거나 뭐 역할놀이를 하거나 이런 글로 쓰거나가 아니라 코딩을 활용해서 표현해 보는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 모형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논문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에답 지원 사업 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업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나 어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경북, 호남, 수도, 충청, 경남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진 권역과 중점 대학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어떤 연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수행을 쭉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제 프로젝트는 인천 미래형 혁신학교 학교별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선생님과 학습자들의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만들어준 대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학생, 뭐 우리 학급 이런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재조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미래형 혁신학교가 이것을 좀 앞서서 한번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본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도부터 3년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재설계할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이제 프로젝트였고 그 결과로 이 모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조직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어떤 과정을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4개 학교의 실제 교육과정 개발 사례가 도출이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저는 좀 교육적인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대자동차나 LG, SK 이런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어떤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다양한 국가기관들과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진학을 하면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자의 길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20분 넘는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으신 게 아닐 텐데 좀 실망스러운 답변인가요? 제가 20대 때 스타트업을 하고 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정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엄청 큰 성공이 있나? 막 대박이 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준 멘토께서 "그거를 왜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길이라는 건 걸어가 봐야지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길이라는 걸 걸어가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다시 이어져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 그 정말 답을 정해 놓고 뭔가 '이거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정해 놓기보다는 진짜 그냥 이 길을 주어진 순간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연구자의 길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연구자의 길을 가는 중에 잠깐 이렇게 과정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자의 길을 간다면 '어 저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 강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긴 시간 내서 이 강의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메일 주소를 적어 왔는데 제가 그걸 가리고 있네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보여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